사실은 팬데믹 상황이라서 기대를 안 했는데 이제 역시 이제 많으신 분들이 오시진 못한 것 같네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팬데믹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면으로 오셔서 강연을 듣고자 한다는 거는 그만큼 열망이 있으시다 생각하고, 제가 아는 한도에서 작게나마 앞으로 지금 현재 이를테면은 AI 데이터 시대에 있어서 좀 더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말 몇 마디를 하고 할까 합니다. 지금 데이터 AI 시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데이터 AI와 전환에 경쟁적으로 뛰어든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 그거에 대해서는 알겠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현상을 짚어보고, 그 다음에 전통적 방식과 애자일 접근을 놓고, 어떤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 고민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제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하나의 해결된 사례를, 기아자동차 사례를 통해서 데이터 AI 기반의 혁신이 어떤 식으로 가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AI나 데이터 시대에 있어서 본인들의 기업이나 조직에 있어서 어떤 시작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마지막으로 작게 시작해서 키워나가기라는 게, 그러니까 클라우드 시대에 오면서 지금 현재 말씀드릴 거에 제일 큰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작게 시작해서 키워나가는 겁니다. 눈덩이 불리듯이 굴려가지고 키워나가는 것이 애자일 방법론이 지금 현재 가장 대두가 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금일 여러분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바는 데이터와 AI 시대에 대한 어떤 현상, 그다음에 이걸 과연 그럼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가장 처음 시작하는 사람으로서 유용할까? 아니면은 지금 해봤는데 실패했는데 실패의 원인이 뭐다, 다시 시작해본다면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현상을 보자면은 데이터와 AI가 만나면서 하나의 4차 산업혁명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지금 현재 많이 나오는 것들이 개인화, 그 다음에 레코멘데이션 엔진, 데이터 분석 및 AI 분야가 어떤 4차 산업의 핵심 역량으로 점점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가장 있냐면, 과거의 어떤 통계 중심의 아날로그식의 데이터 분석 방법론에서 AI, ML 등의 플랫폼들을 이용한 디지털 방식으로 데이터 분석이 대두게 되면서, 이 두 가지가 조직 내에서 이를테면 융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와 AI는 사실은 정확히 보면은 레가시적인 아니면 온프렘적인 데이터 분석론, 그러니까 통계 분석을 기반으로 한 분석론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디지털적인 방식의 어떤 매개체를 통한 어떤 분석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의 데이터 이코노미화 되는 것이 지금 현재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빅데이터, BI, AI 이런 거 어디까지 왔나 보면은, 제가 이것을 어디까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참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빅데이터란 말이 사실은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오래됐습니다. 70년도 넘었어요. 그리고 50년대 말에, 그러니까 60년대 초에 빅데이터란 얘기가 나왔었고, 그거에 대한 허상적인 얘기가 실체화되기 시작한 것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도 과거에 있어서 이를테면 DBMS의 정형 데이터만 수집을 하고 있다가 이제 하둡이라는 것이 발견이 됐죠. 그래가지고 비정형으로 넘어왔고요. 이때도 보면은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하기 가능해 되면서 된 것도 하둡이 시작된 게 벌써 10년이 넘었죠. 그 다음에 분석에 있어서도 옛날에 이제 모델링을 통한 통계 모델링을 통한 어떤 배치 분석에서 이제 점점 이제 기계를 통해서 컴퓨팅 파워가 늘어나니까 이제 실시간 분석까지 넘어가게 됐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데이터 분석의 중심이 과거에 있어서 데이터 모델링이 중요한 시대에서 지금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중요한 시대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의 플로우도 이제 수동화되어 있는 것들, 물론
모델링을 했을 때 그 통계 분석 결과를 내는 것은 자동화돼 있죠. 하지만 그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이관을 할 때, 넘어갈 때 이것이 이를테면은 자동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테면은 지금 현재 이전에는 자동화돼 있지 않았고 지금은 AI, ML 등을 통해서 이를테면 1차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뭐 그룹핑을 하든 필터링을 하든 뭐 어떤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이를테면 AI, ML을 통해서 자동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빅데이터 관련해서 지금 보면은 데이터의 양은 늘어나고 있고 기하급수적으로.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그 왼쪽에 그 2019년에 빅데이터 앤 AI 익제큐티브 서베이에 보면은 CIO 분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좀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가 지나면서 어떻게 되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되려 줄어들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어떤 약간 패러독스적인 건데, 이게 뭐냐면 데이터가 많아지는데 실질적으로 데이터 기반의 경영을 포기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원인이 뭐냐면 데이터의 중요성은 부각이 돼가지고 잔뜩 모아놨어요. 근데 그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니까 이걸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그 해당되는 그 데이터를 실제 유용한 데이터로 변환시키고자 하는 얼라이먼트가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쓰임새가, 데이터는 많이 모아놨어. 지금 있는데 쓰임새가 없어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문제죠. 그래서 이것에 있어서 지금 현재 하는 추세는 이 세 가지 부분이죠. 관리 측면에서 이제 DW적인 측면에서의 현대화, 그다음에 데이터 레이크라는 있어서의 현대화, 그다음에 데이터 스트림 분석이라는 것 쪽으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현대화 부분에 있어서 AI, ML이 여러분들의 손을 무척 쉽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겠죠. 예, 일단은 데이터 아까도 말씀드려서 이제 부연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엔드투엔드 플랫폼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럼 도전 과제는 뭐냐면 프로젝트들이 온프렘에서 프로젝트를 하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쪽에서 뭐 또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되는데, 프로젝트별로 이제 중복이 돼요. 제일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되는 것이 이제 데이터 통합. 아까 현대화에 있을 때 통합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그것을 중복 투자, 과잉 투자를 피하기 위해서 통합을 하는 거, 그리고 클러스터링화 또는 클라우드화 하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크,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또 어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쪽으로 갔을 때에서 가기 위한 이유. 그리고 하이브리드를 왜 가냐면은 제일 큰 문제가 그렇습니다. 클라우드를 이용한 어떤 현대화가 무척 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제일 큰 장애가 뭐겠어요? 보안, 거버넌스, 그 다음에 레귤레이션. 이런 것들이 제일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내지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또는 어떤 특정 퍼블릭 클라우드도 뭐 이를테면 가버먼트 레디나 아니면 FSI 레디가 돼 있는 클라우드에 따라서 이제 멀티 클라우드화 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느 곳에도, 그러니까 온프렘에도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그 다음에 이를테면은 MLOps를 이용한 플랫폼 마찬가지로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속하겠죠. 이 세 가지를 같이 쓸 수 있는 범용적인 방법이 뭐겠습니까? 표준화 시키는 방면은 좀 더 쉬워지겠죠. 이 표준화를 시키는 것에 대한 것이 이제 요새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지 모르지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그러니까 컨테이너라이제이션을 통해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자원들에 대한 가상화들과 더불어서 해당되는 컨테이너 이미지를 그냥 어느 곳에다 갖다 넣더라도 돌아가는 형태. 그래서 어느 곳에도 디펜던시가 없이 갈 수 있는 형태가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데이터 AI에서 자연스럽게 엔드투엔드 플랫폼의 부재에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표준화와 이를테면은 이 표준화로 잡았다는 것이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다른 이제 선택의 기로는 있습니다. 뭐냐면은 집중을 하는데 내가 내재화에 포커싱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속도와 효율을 거냐. 그럼 거꾸로 얘기한다면 내가 내부에 있는 폐쇄망 내에서의 어떤 그런 것을 이용할 거냐, 아니면 범용 솔루션을 통해서 비용도 적게 그 다음에 빠르게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겠죠. 이 부분은 사실은 약간은 그 뭐라 그럴까, 이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인더스트리마다 이 그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요소, 보안, 거버넌스, 그 다음에 레귤레이션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오토 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지금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아예 100% 프로덕션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은 거예요. 물론 그 규제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뭐 신용정보라든지 아니면 개인 신용정보라든지 아니면 금융거래법 관련돼서 레귤레이션이 있지만 그것 역시 뭐 서드파티의 페이먼트 게이트를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본인들의 이제 실제 플랫폼 상에서는 그러한 데이터들이 없거나 아니면 비식별화 해가지고 다 해결을 해버리고 100% 프로덕션을 퍼블릭에서 하고 있는 곳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더스트리마다 다릅니다. 반면에 이제 금융 같은 경우는 그렇죠. 지금 계속 금융이 뭔가 이를테면 데이터 분석이란지 AI 관련돼 가지고 도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금융감독원이나 이쪽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약간 여담으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금융사고가 났을 때 책임이 이제 사용자들한테 있어요. 조건부로. 어떤 거냐면 금융감독원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했을 때 그 해당되는 금융사고가 일어났을 때 귀책 사유가 은행에 있잖아요. 근데 외국에는 다 은행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이냐면 혹시 외국에서 금융거래를 해보셨지만 아시겠지만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은 24시간 트랜잭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내면 내일까지 절대로 저희처럼 뭐 이를테면 부동산 거래하는데 전세 송금해 드릴게요. 그리고 다 받으셨죠? 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도장 찍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날 돼요. 왜? 이게 뭐라 그럴까, 특정 리스크 분석에 의해서 분석돼 가지고 이게 실제로 정상적인 거래인지 아닌지 분석이 끝난 다음에 이것을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서 트랜잭션이 걸렸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귀책이 은행에 오롯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은행에 귀책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은행에 귀책이 있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하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참 니들이 알아서 해라는 얘기를 클라우드에 대해서 우리가 법규를 바꿨어. 이제 니들이 알아서 해 라고 그래 놓고 나서는 계속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걸 해결하면은 마치 무슨 면죄부가 있는 것처럼. 예,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 금융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트라이하고 있지만 많이 힘들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금융법이 지금 현재 있어서의 그러니까 고객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제조에 있어서 제조물 책임법과 같이 금융사고가 났을 때 금융거래가 플로우상에 혹시 리스크는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귀책사유를 묻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제가 잠깐 옆으로 나갔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프렘에서 내재화될 것이냐, 아니면 클라우드 통해서 속도와 효율, 퍼블릭 클라우드 통해서 클라우드 중심으로 가서 갈 것이냐. 뭐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현재 에지즈, 옛날에 온프렘 레거시 방식에서 클라우드와 미래 방식으로 갈 것이냐라는 것을 처음에 이쪽에서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가면 되겠죠. 인더스트리마다 조금씩 온도 차이는 있습니다. 실행 우선주의를 통한 표준 아키텍처를 우선 도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클라우드로 가는 것이 쉽죠. 왜냐하면 레디메이드 된 레퍼런스 아키텍처가 되게 많아요. 그냥 그거 가져다가 쓰면 대강 비슷하게 저희도 그게 나와요. 옛날에는 그런 거 모델링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저 통계 분석가 통해서 이것저것 고생을 했었는데 요새는 그럴 일이 별로 없어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실행 우선주의냐 설계 우선주의냐.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을 때는 온프렘에서 레가시일 때는 설계를 잘 해놔야 돼요. 왜? 해놓고 나다가 옛날에 그 광고에 나온 거죠. 한참 나폴레옹이 이제 산 올라갔다가 이 산이 아닌가벼 딱 그러는 거. 이런 일이 벌리면 안 되니까 설계를 잘 해야 된다. 그럼 거기에 대한 사전 검증을 무척 오랜 시간
들여서 하죠. 근데 클라우드는 그래요. 몇천억 원에 속하는 이를테면 CPU 컴퓨팅 파워를 제가 몇백만 원에 내가 필요한 테스트를 하는데 잠깐 쓰고 끝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를테면 그 수천억 원에 대한 테스트를 굳이 이 길이 맞을까라고 검증을 이를테면 가설을 세우고 나서 거기에 대한 검증은 안 해보고 나서 맞을지 안 맞을지에 대한 베리파이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설계에 대해서 무결성을 찾기보다는 일단 해보는 겁니다. 해서 안 되면은 나한테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은 지극히 작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제가 있어야 할 데이터의 위치가 여러 곳에 산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모으려고 하더라도 그 데이터 간의 트랜잭션이 발생하는 데 따라서 뭐 비용은 차치하고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표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공통 분모를 항상 찾아야 되는데 도구입니다. 도구를 어떤 걸 쓰면 되냐? 개방형 표준의 오픈소스 중심으로 쓰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뭐 퍼블릭 클라우드나 뭐 AWS, 구글, 뭐 애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도구들이 이를테면 오픈소스와의 표준을 가지고 있는지. 이를테면 정형 데이터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그 이를테면은 그 오라클에서 쓰이는 뭐 조인문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쓰고 막 이러는데 요새는 그런 것들 많이 안 쓰시고 대부분 다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안시 규약에 따른 SQL문을 주로 쓰세요. 왜? 그러면은 DB에 대한 디펜던시가 없어요. 본인들이 어느 DB를 쓰더라도 호환성이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오라클 스페시픽한 프로그래밍을 이제 지향을 하고 스키마도 그런 식으로 짭니다. 그렇게 해서 이를테면 특정 프로프라이터리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디펜던시를 적게 하면 됩니다. 비정형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똑같은 표준을 따라서 개방형 오픈소스를 이용한다면 좀 더 쉽게 가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설계에 있어서 그 성능, 확장, 비용 이런 것들 뭐 고려해서 이제 해야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주로 지금 현재 대두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이용한 컨테이너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MLOps 같은 거 이제 좀 더 진화를 한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 그 설계에 있어서의 기본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은 그래요.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실행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리소스가 있어요. 그 리소스가 뭐냐면 옛날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를테면 수리적인 통계 분석에 대한 난리지가 있는 되게 비싼 박사님들을 모셔야 됩니다. 저희도 이제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박사급 인력을 가지고 있는데 많이 비쌉니다. 근데 사실은 이걸 하다 보면은 느끼시겠지만 그런 비싼 인력보다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이를테면 데브옵스라고 그러죠, 요새 흔히. 내지는 데이터에 대한 난리지가 있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리소스가 훨씬 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통칭해서 데이터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요새. 문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데이터 엔지니어의 구분이 외국 같은 경우는 경계가 모호한데 우리나라는 아주 극명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니죠. 정확히 보면 일본과 우리나라에 있는 거지만 네트워크 엔지니어는 시스템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하드웨어를 잘 모르고, 예. 근데 외국에서는 대부분 다 그거를 내가 프로그래밍도 좀 해보고, 인프라도 좀 만질 줄 알고, 하드웨어도 이를테면 내가 리플레이스 할 줄 알고, 이런 일반적인 것이 이제 일반화돼 가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해요. 근데 지금 현재 필요한 사람들이 그건 거예요. 인프라에 대한 리소스, 그러니까 인프라에 대한 내가 난리지도 있으면서 실제로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을 가능한 거. 뭐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요새 와서 커다랗게 디펜던시는 없지만 뭐 크게 대표가 되는 게 파이썬하고 뭐 이를테면 자바 같은 거겠죠. 그런 두 가지 랭귀지 같은 경우에 이제 다룰 줄 아는 엔지니어를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처음에
이를테면 플랫폼을 만들고 그걸 운영 관리까지 일련의 과정을 한꺼번에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데브옵스 또지는 그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 스트럭처에 대한 난리지까지 갖추면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과거에 얘기했던 뭐 차세대 시스템, 뭐 그랜드 오픈 이런 거 꿈꾸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되는 거를 먼저 한 다음에 저희가 이를테면 그 실행이 가능한 솔루션 케이스를 먼저 발굴을 해서 그걸로 작은 도입을 해본 다음에 그게 맞대면 전사적으로 그것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이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쉽게 가는 방법입니다. 기아자동차 사례를 드릴게요. 기아자동차 사례 백그라운드를 얘기 드리자면 뭐냐면 기아자동차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체면 빅데이터가 있으니까 거기도 이제 데이터 AI, ML 이런 것 좀 도입을 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것저것을 저희한테 얘기를 했는데 얘기하다 나온 게 도출되는 것이 뭐냐면 현재 가용한 데이터로 바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게 혹시 없나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앱이 있을 겁니다. 요새 이런 앱은 사실은 많이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해당 차 매뉴얼이 옛날에 이제 두껍게 책으로 있었는데 요새는 이제 앱으로 나와가지고 앱에다가 하면은 어느 차든지 사면은 이제 QR코드나 이런 거 찍고 딱 보면 앱 다운로드 하면은 그 다음에 거기에 매뉴얼 다 있어서 필요한 걸 볼 수 있죠. 중요한 게 뭐냐면 해당되는 뭐 이를테면 심볼이라든지 아니면 그 차에 있는 이를테면은 달려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정확히 모를 때 그거를 이제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찍어가지고 이를테면은 그거를 인식시키는 그래서 그게 어떤 버튼이고 어떤 용도로 쓰입니다라는 걸 내가 보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앱들이 요새 흔히 있는데 사실은 기아차에서 이거를 이미 수동으로 만들어 가지고 쓰고 있어요. 근데 수작업이 많은 거예요, 너무. 그래서 모델마다 해야 되고. 근데 저희가 보니까 차는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차량은 만들기 전에 많은 그러니까 제조물이다 보니까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초창기에 프로토타입, 모컵 이런 거 만들다가 이제 원래 차로 가는 데 있어서 계속 바뀌고 그게 외장 라인과 내장 라인이 또 바뀌고 해당되는 엔진도 바뀌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바뀌어 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기 전에 시뮬레이션에 3D 모델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실제 차랑 똑같은 형태의 3D 모델링이 차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존재해요. 그럼 그것이 약간의 실사랑 같이 중첩을 시켜가지고 만약 학습을 시킨다면 어디에 어떤 방향으로 어떤 각도를 찍더라도 그거 해당되는 인식되는 뭐 심볼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에 있는 부착물에 대해서 인식을 쉽게 하겠죠. 보니까 저희가 보니까 그 데이터들이 이미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조금씩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 조명, 그 다음에 실사화에 따른 어떤 갭이 있으니까 실사하고 겹쳐가지고 이런 학습을, 그러니까 조금씩 각도를 바꿔가면서 이를테면은 이미지를 인식을 하고 하는 작업을 AI, ML을 통해서 그냥 프로그래밍으로 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만든 다음에 하나하나 그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 사진과 사용자들이 이제 찍었을 때 그 사진을 매핑을 시키는 게 이제 이런 게 이제 일이었다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를테면 학습된 AI 플랫폼을 클라우드 상에도 놓고 실시간으로 요새 핸드폰이 인터넷 안 되는 거 없지 않습니까? 인터넷하고 연결된 상태에서 찍으면 이게 초당 몇 프레임 내로 인식을 해서 유사한 프레임하고 매핑을 시킨 다음에 그 결과치에 대해 이걸 찾으셨나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니까 뭐냐면 옛날에 노가다로 본인들이 다 하나하나 실사사진 찍어가지고 했던 고통이 없이 너무나도 쉽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를테면 아까도 말씀드리지 차량의 3D 모델링 데이터와 실사 이미지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글에서 하고 있는 비전 API 중에서 오토ML
자동으로 머신러닝 해주는 도구의 비전 API 내에 AutoML 비전 학습을 접목시켜 가지고 이것을 너무나도 심플하게 만들어 버렸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부가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표준화된 것들을 사용한다. 예, TensorFlow, Firebase, 뭐 그 다음에 이제 이 개발을 할 때 우리가 크는 신경망에 Fast RCNN하고 SSD 모바일넷 이게 주로 이제 나중에 모델을 한 열 몇 가지를 트라이를 했다가 이게 가장 대두가 됐고 이 두 가지 중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모델링을 통해서 하는 것들을 이제 SSD 모바일넷으로 가는 걸로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것으로 판명이 돼서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에 있는 AI, 예, 구글 플랫폼에 있는 AI 플랫폼을 사용해서 손쉽게 가고 이 AI의 제일 또 단점이 뭐냐면 학습을 시키는 학습 도구들은 존재하지만 그것을 이제 시간에 따라서 자동화시키는 관리 툴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그러니까 메가존에서 하이퍼 인퍼런스라고 그래서 구글 AI 기반에서 이런 것을 이제 이를테면 그런 학습을 관리해주는 관리 툴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같이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이퍼 인퍼런스인데 이게 뭐 본의 아니게 제가 저 회사 소개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웹 기반의 사용자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제공을 하는데 이 하이퍼 인퍼런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학습을 병렬로 시켜서 효율까지 좋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관리자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당되는 차량에 대한 학습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것을 이제 관리자가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냐면 지역, 국가별 언어, 모델, 심볼, 경고 등등 코드를 생성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당되는 이제 CMS를 연동을 시켰다는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게 글로벌 CMS가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뭐 아시겠지만 구글의 장점이 이제 트랜슬레이션 API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번역이 용이하죠. 여러 국가로 가는 것이 쉽죠. 그러다 보니까 차량별 모델명, 메일 화성 구성이라든지 그 메뉴 구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원소스 멀티 유즈가 상대적으로 용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베리파이하는 작업은 물론 있겠지만 새로 생성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왔던 과거에 비해서는 무척 시간이 단축이 됐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앱 이용 정보, 국가별, 모델별, 매뉴얼별 다운로드 건수, 그 다음에 어떤 걸 가장 많이 찍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용자 패턴도 사실은 인쇄하게 되는 이해하게 되는 어떤 부수적인 효과까지 생겼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용자가 본 화면이에요. 이제 앱을 켜면은 뭐 텔룰라이드, 스팅어, 뭐 K9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은 이렇게 화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AI 스캐너를 통해서 스캔을 하면은 이제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 이것은 뭐에 대한 겁니다. 오너스 매뉴얼 이제 보시면 이제 뭐 필요한 것들을 문서로 그러니까 텍스트로 선지할 수 있고 심볼 같은 것도 인덱싱을 해서 보실 수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냐면 국가별 전략 마케팅 모델을 론칭을 할 때 거의 동시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단축됐어요. 기아에 있어서는 그게 이게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그렇게 본인들이 별로 노력도 안 하고 이렇게 될 거라고 처음에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근데 해놓고 보니까 우리가 생각의 궤를 달리했으면 됐구나. 내가 데이터가 있는데 데이터를 없구나. 여러분들이 AI를 하는데 제일 큰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데이터를 이만큼 수집을 했는데 왜 쓸모있는 데이터가 없을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쓸모있는 데이터를 만들어 놨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인포메이션으로 변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게 사실은 뭐 이게 학교는 아닌데 모든 데이터, 정형, 비정형 포함해서 데이터의 레이블링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레이블링을 해놓으면은 의미 있는 데이터로 쌓여있는 것이 어디서든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레이블링이 안 돼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는 컨설팅 건수의 대부분의 데이터가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되는 경우까지 있어요. 심한 경우는. 그래서 뭐 지금 뭐 인식하는 화면 이렇게 예시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뭐 그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 동시에 막 여러 개를 그 25프레임 정도 인식이 되니까 딜레이 없이 이제 바로 10개의 심볼을 동시 추적하게 지금 현재 돼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그거와 유사한 거. 예, 이거 빗길 주행 시스템이죠. 그거를 딱 인식을 그 심볼 시켰을 때 한 10개 정도 심볼을 매핑하는 일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거에 맞는 것이 이제 화면에 뜨도록 그렇게 돼 있는 그런 화면입니다. 그 디텍팅 하는 것들에 대해서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심볼에 대해서 이제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뉴얼, 이건 영문 버전이죠. 이제 한글 버전도 있는데 제가 그 발표하던 장표에서 갖고 와가지고 한글 버전이 아니라 영문 버전으로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유저 컨텐츠 관련해서도 있고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사례 통해서 했을 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AI를 도입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사람, 아까 말씀드렸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아니라 엔지니어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엔지니어, 그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그 다음에 기술, 오픈소스 기반의 그게 있다. 데이터 아까 말씀드린 라벨링 중요하죠. 프로세스. 사실은 과거에 있어서는 데이터 모델링이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모델링 한 번만 해놓으면 10년을 썼었어요.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모델링 하나를 해놨더라도 조금 있으면 안 맞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패러다임이 계속 바뀌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를 항상 살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클라우드에서도 똑같습니다. 클라우드에서 이 네 가지 요소가 핵심, 그러니까 고려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 AI 개발자, 디벨로퍼와, 그러니까 데이터 엔지니어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간에 누구와 조직의 측면에서 누구한테 힘을 실어줄 것인가, 이거 중요합니다. 그 AI가 우리나라에 많이 했는데 어떤 데는 막 그 글로벌하게 경쟁력이 있을 만큼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데 거꾸로 일반 기업들은 생각보다 못해요. 왜냐하면은 슬픈 얘기지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출신의 관리자들이 위에 있는 상황에서 밑에 있는 그 데이터 엔지니어한테 이것저것을 시켜야 되는데 본인들이 알고 있는 그 과거 관점에서 계속 일을 시키다 보니까 서로 얘기가 안 돼요. 그거를 좀 이해하시는 이제 CIO나 CTO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한테 이것저것 해보라고 시킵니다. 자꾸 숙제를 줘요. 그래서 그쪽에서 디시전 서포트가 될 만한 결과물들을 자꾸 만들게 한 다음에 그거를 거꾸로 자기가 봐서 이걸 베리파이 해주는, 그래서 밸런싱을 하는 겁니다. 이 조직 측면에서 이걸 힘을 어떻게 실어주니까 개발자들이 자꾸 일을 벌리게 만들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이거는 쓸 거, 이거 못 쓸 거에 대한 결정을 해주는 이런 식의 시스템이 적절하다고 보이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도 데이터 엔지니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이제 점차 자라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데이터의 어떤 시큐리티, 그 레귤레이션, 거버넌스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성, 확장성, 자동화 등 고려해야 되고, 프로세스는 매뉴얼 기반이 아니라 자동화 기반으로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구글에서 그 AI 플랫폼에 있어서의 그 프로세스예요. 플랫폼인데, 예, 프리페어하고 빌드하고 밸리데이트하고 디플로이하는 형태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발의 사이클하고 별로 다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빌드하고 검증 배포를 자동화하는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쓸 데이터가 있죠. 그 원시 데이터가
우리 쪽에 혹시 준비가 된 게 있나? 우리가 이미 우리가 쓸 수 있는 재료가 될 만한 데이터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먼저 보시고 그런 데이터들을 갖고 있는 그게 크건 작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대응을 해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애자일 방법론, 예, 이 중요하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애자일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시간보다 여러분들의 경쟁자들은 먼저 대응을 많이 해봅니다. 지금 신약 개발도 트라이얼 앤 에러예요. 요새 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백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꾸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요번에 했죠. 백신 저기 계속 연구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전체 투여하는 거 일수에 대해서 뭐 딜레이가 있었다든지 뭐 어떻게 했는데 그게 되려 더 사람들한테 효과가 있더라. 뭐 이런 것들이 다 뭐랄까 낙수 효과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계속 트라이얼 하다가 이런 것들이 계속 실제로 생각지 못하는 의도치 않던 결과가 나옵니다. 요새의 혁신들은 그렇죠. 의도치 않은 곳에서 혁신이 발견되곤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기술하고 도구를 익히는 것보다도 그것을 사용하는 해당되는 플랫폼들에 대한 익숙도 내지는 아니 잘 모르더라도 일단 한번 덤벼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해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결과물에 대해서 이제 랩업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트라이 해보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사실은 비용이 별로 안 들어요.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당장 실행한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서 지금 얘기한 애자일 방법으로 실행 우선으로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 지금 말씀 다 드린 것 같고요. 오늘 발표는 제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